이게 이마트 물량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마트 물량이라든지 G마켓 물량이라든지 계열사 물량만으로 이 배송 캐퍼를 채우는 건 불가능하다.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쿠팡만 하더라도 지금 캐퍼를 갖다가 거기까지 가게 한 자, 유통의 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달에 화두가 됐던 이마트 그룹이네요. 석탁한 관련, 또 이와 관련해서 CJ 그룹, CJ 대한통운 물류와 관련되어 있네요. 지금 두 그룹 간에 연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 참 흥미가 진진한 것 같으면서도 국내 기업들이 아무튼 상생 전략으로 지금 돌파구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한때는 쿠팡과 네이버 이 양강구도에서 어떻게 이 유통업계나 물류업계가 택배업계가 살아남을까 그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은 다시 이제 이 시커머스가 들어오면서는 완벽하게 또 다시 판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또 국내 업체들이 또 다른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내 유통공영 사항도 그렇지만은 항상 저희가 방송에서 유통기업 간의 어떤 춘추전국 시대 어떤 재편성의 시기가 왔다는데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24년 하반기 계속 지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게 연합이라는 게 1단계로는 2021년도에 시작했거든요. 21년도에 모두 다 아시는 네이버 풀프먼트 얼라이언스라고 불리는 네이버 NFA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4PL식으로 4PL이라는 거는 물류센터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WMS 같은 그다음에 수요 예측이라든지 재고 관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발생되는 어떤 이 배송 건수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네이버였다고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걸 배송을 하는 풀프먼트 사업을 했던 거는 CJ가 주로 했던 부분이 있죠. CJ 오넷 서비스도 있고 뭐 그게 다시 네이버의 도착 보장 서비스랑 연결돼서 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네이버가 중심으로 또 하나의 축을 만들었던 게 이마트 그룹, 신세계 그룹하고도 이 지분 교환했지 않습니까? 그 한 4천억 가까운 지분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중심으로 이 택배를 중심으로 한 물류망 그리고 이마트의 상품 라인업, 백화점의 상품 라인업 그리고 또 이마트 그룹이 갖고 있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물류센터라든지 점포에 그런 하드웨어를 어떤 식으로 같이 합칠 수 있을까? 그게 그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고 기대도 많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물리적인 융합은 사실 큰 효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CJ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이 네이버 오넷 서비스가 그걸 받아가지고 하면서 효과가 나왔는데 이마트 그룹과 네이버 사이에 그 결합은 사실 물리적인 결합이 거의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는 시각이 좀 많거든요. 네. 실제로도 그게 크게 시너지가 나진 않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요. 뭐 2, 3년 전만 해도 그 상강구도 아니었습니까? 그 네이버는 국내 기업들하고의 제휴라든가 지분 교환 또 해외 사업 투자하면서 이제 다양한 경영 다각화를 좀 한번 준비해서 모색해 왔었고 또 쿠팡은 독창 노선하면서 유통 물류 소비까지 금융까지 결제까지 하면서 자체적으로 노선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G마켓은 뭐 나름대로 잘 가다가 뭐 우리가 방송했지만 이베이에 인수되면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커졌던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합종 연행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그때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이렇게 삼각구도로 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이마트 그룹이 좀 다급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계속 좀 악재가 많이 터지고 있는데 워낙에 다급하다 보니까 이제는 CJ 대한통운에 아예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이 양사가 전략적인 제휴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축에는 바로 이제 이마트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네오센터라 그러죠. 네오센터라고 불리는 물류센터가 있는데 그 물류센터가 현재 4개가 완공이 돼 있습니다. 한 군데 1호점이 이제 보정에 있는 보정 온라인 센터가 있고 2호점, 3호점은 김포에 있습니다. 김포 온라인 센터에 2군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4호점이 이제 광주 오포에 있는데 거기는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이미 뭐 준공은 끝났고 이제 가동 준비 들어가기 때문에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에 점포를 다시 그것들을 리모델링 한 거기 때문에 완벽한 물류센터의 모습은 아니고 면적도 작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2호, 3호, 4호 센터가 실질적으로는 이 우리나라 이커머스 물류센터 중에는 가장 자동화율도 높고 뭐 여러 가지 운영 캐파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보유되고 있는 설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가장 이용 가치도 있다고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번 그 제휴의 중심에는 이마트 네오센터 그 세 개를 운영권을 1차적으로는 대한통운으로 넘긴다가 일단은 관건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운영권이라는 게 이게 아직까지는 이 매각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뭐 물밑으로는 1차적으로 그 운영이 잘 된다 그러면은 그 2단계로는 그 물류센터를 대한통운으로 넘기는 작업까지도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한통운도 그렇게 자동화 센터를 운영을 해본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자동화를 지금 갖고 가고는 있지만 각각 다르거든요. 이마트가 갖고 있는 네오센터에는 다이오코라고 불리는 그런 셔틀 시스템이라든지 미니로드라든지 유사하지만 다른 그런 관점으로 QPS도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회사라든지 다른 WCS 체제이기 때문에 대한통운이 바로 직접 그 부분을 완전히 인수해가지고 이용하기는 어렵고 운영을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좀 익숙해지거나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랬을 때 그때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매각 단계까지도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센터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고 또 거기 들어가는 시스템 장비 뭐 다육구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에서 뭐 일본 넘버원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장비에 따라서 또 이것도 운영 센터의 어떤 입고 출고부터 해갖고 이제 하프장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대한통운이 잘한다 못한다 자동화나 이거는 상당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통운 자체에서도 그런 거 같이 한번 조율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네오센터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잠깐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은 여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다이오쿠 설비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자동화 설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첨단 장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일본이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전통적으로 정밀 기계를 잘 다루는 회사들이 많이 만들었었고 그때 이제 최창기 2015년 16년도에 자동화를 했던 센터였기 때문에 지금은 국산화가 많이 돼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제 그 글로벌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빠르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들이 뭐 다이오쿠라든지 더마틱 같은 데들 이런 데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다이오쿠 물류센터 설비들을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셔틀이라고도 얘기를 갖다 드리는데 다만 이제 이 굉장히 고가의 설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스태커 크레인이라든지 ASRS라든지 GTP 시스템, GTP라는 거는 굿투 퍼슨이라고 사람은 서 있고 사람한테 상품이 오게 만드는 거를 GTP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그 자동화율이 이마트 네오센터 같은 경우에는 2호 센터가 한 60%, 3호 센터가 80%거든요. 아시아에서 가장 자동화율이 높아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가끔씩 누가 우리나라에서 자동화 센터 가장 잘 만든 데가 어디야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망설임 없이 이마트 네오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에 굉장히 고전을 했다가 한 3년, 4년 동안에 커스터마이징을 완벽하게 끝내서 이게 운영상으로도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 나간다면은 대한통운도 여기서 굉장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쓱다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액이 1조 7천억이 나왔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작년도에 적자액이 1천억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뭐 마찬가지로 1조 7천억 매출에서 뭐 1,200억 적자가 나왔고 2021년도에는 1조 4천억, 1조 5천억 매출에서 한 800억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 최근 3개년만 하더라도 3천억 정도 적자가 났고 누계로 본다면 거의 뭐 한 5천억 가까운 적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결손금도 한 4천억 가까이 발생을 했어요. 결손금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 가치를 또 떨어뜨리는 거고 나중에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그거부터 치워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 회사 가치에도 부정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쓱다컴이 이 좀 아픔을 감수하고도 진짜 기업에서 유통기업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센터고 어떻게 보면은 이마트 그룹이 온라인 사업에 진출했고 앞으로 이어나가려고 그러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 바로 이 네오센터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마트 그룹이 한때 10조 평가를 받았던 것도 바로 이 네오센터라는 실물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흔히 말하는 지마켓 11번가 티켓몬스터 이런 데들은 실물 이런 물류센터라든지 자동화 센터도 없이 중개무역 가까운 중개에 대한 그런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약간 메리트가 없었다 그런다 그러면은 밸류를 많이 받았던 거는 바로 이렇게 실물 핸들링할 수 있는 자동화 센터도 있고 이게 지금 세 군데에서 나오는 매출과 이 세 군데에서만 나오는 매출이 거의 그러면은 50%좀 나오니까 1조 7천억이면은 거의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는 이 세 군데 물류센터에서 핸들링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마트가 지금 100개 정도 되는 PP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피킹 앤 패킹 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 피킹 앤 패킹 센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주말에 장 보러 가시면은 이마트 이제 그 카트에다가 물건을 담아가지고 배송을 갖다 지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피커라 그러죠. 큰 카트에다가 고객 주문을 담아서 근거리고 반경 한 5km, 10km 이내 고객들한테 배송을 해주는 그게 이제 이마트의 피킹 앤 패킹 센터라고 하는 PP 센터인데 전국에 100개가 있고요. 그 100개에서 나머지 절반의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이마트 배송의 절반은 지금 물류 자동화 센터 세 군데에서 나머지 절반은 점포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CJ하고의 제휴 과정은 단순하게 이 이마트 네오센터만 제휴하는 게 아니라
이마트 그룹이 하고 있는 온라인 배송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여태까지는 이마트에서 지입차든지 자차를 갖다 이용해서 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지입차를 이용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워낙 고정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효율이 잘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지입차 한 대 운영하려면은 700에서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차들이 하루에 배송을 나간다 그러면은 한 차가 평균적으로 60건밖에 배송을 못 해요. 60건.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총 6번 배송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는 1회차는 만차로 나가고요. 2, 3회차는 만차로 못 나가요, 또. 또 4, 5, 6회차 정도의 또 만차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60건을 갖다가 배송할 수 있는 한 차가 캐퍼가 50건도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그러면 전별 배송하는데 그만큼 차량의 이제 공실률이 높다는 거네요. 뭐 그렇죠. 전별 배송은 그나마 나요. 점에서 나가는 거는 그나마 20건씩 채워가지고 나가는데 예, 왜냐하면 점은 가보시면은 한 뭐 2시, 3시면은 마감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쇼핑하시다가 이것 좀 갖다 주세요라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근거리 배송도 많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에서는 차라리 꽉 차는데 이 자동화 센터 배송은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매출이 좋은 상권에 있는 점은 꽉 차서 나가고요. 또 지방에 있거나 조금 매출이 좀 저조한 점이거나 상권이 형성이 덜 된 점포들은 거기에 또 굉장히 또 이 적재율이 낮거나 이 배송할 때 효율이 낮게 되는 거죠. 이게 고민이었던 겁니다. 모든 차가 똑같이 꽉 채워서 나간다면은 이마트가 지금 이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이마트뿐이 아니라 지금 롯데마트, 뭐 GS 본인들이 자사해서 배송을 하는 회사들은 모두 다 지금 100% 적재율이 아니라 한 80%에서 85%밖에 적재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배송 물량이 그만큼 늘어야 되는데 자사 물량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마트 정도 그룹이라 그러면은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뺄 것도 같고 혹은 또 상품도 좋으니까는 뭐 고객들이 폭주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대형 마트들에 운영하고 있는 자동화 센터들의 가동률을 보시면은 한 70%대밖에 안 나와요. 심지어는 50%대, 어떤 데는 50%대 나오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이 4천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이거 2호 3호 센터만. 자동화 설비 그것만 건축비 이것만 2천억에 들어갔고요. 토지가 2천억 들어갔기 때문에 토지 건축비가 자동화 설비가 2천억 들어갔고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두 군데 센터를 오픈하는데 4천억이 들어갔고 그리고 3호 5%도 마찬가지로 1,000억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류센터 3개를 오픈하는 데만 5천억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고객들의 배송이 늘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2022년도에 1조 7천억 나오던 매출이 23년도에 1조 6,700억으로 떨어졌어요. 오히려 고객들은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쿠팡은 지금 계속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24시간 배송을 하면서 계속 모바일 캠프라고 불리는 물센터도 안 짓고 아예 그냥 공터에다가 대형 트럭이 와가지고 거기서 1톤 트럭으로 그냥 바로 배송을 갖다 시켜버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좋은 물류센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그렇게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ROI라 그러죠. 투자 대비 효율이 나오지가 않았던 겁니다. 가장 그래서 핵심이 됐던 거는 자동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류센터에 과연 얼만큼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인데 우리나라 오프라인 마트에서 운영하는 물류센터들은 그런 부분이 되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벌써 한 2016년도니까 8년, 9년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량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거죠.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 부족은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매각까지도 나가게 된 게, 이 제휴 내가게 된 게 이게 이마트 물량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마트 물량이라든지 지마켓 물량이라든지 계열사 물량만으로 이 배송 캐퍼를 채우는 건 불가능하다.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뭐 쿠팡만 하더라도 지금 캐퍼를 갖다가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게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가서 엄청난 주문을 받아야지만이 배송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마트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